아들은 30대 중반이 되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랐습니다. 보안대 지하실에서 우리 아버지를 빨갱이라고 그냥 완전히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혈육을 찾아 일본에 다녀온 후 그는 간첩이 됐습니다. 혈육의 정?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에 가서. 어느 날 간첩이 된 오빠.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빠 재판 끝나고 나서 진급해서 갔다는 얘기를 옆에 사람이 하더라고요. 잔인한 국가폭력으로 고초를 겪은 이들의 사연을 들여다봅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로도 잘 알려진 전라남도 여수시. 요즘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국가폭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양기 씨의 아버지 김용현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을 피하고자 홀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해방되던 해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서 이제 과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메시로 상업학교를 졸업을 하고 5년제. 그리고 또 철도학교 2년제를 나오시고. 그래서 동경 철도국에 근무를 하셨어. 그러다가 해방되던 해에 조부님께서 들어오라고 이제 자꾸 아마 재촉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귀국을 했어요. 김양기 씨의 아버지는 귀국 후 경찰과 교사로 근무했는데요. 유복자로 태어난 김양기 씨는 광주 보안대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안대 애들 말로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여순사건의 가담타가 건거대에서 복역을 하고 6.25가 발발하자 처형당했다고 그래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수국민보도연맹은 1950년 1월 말 결성됐습니다. 여수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1950년 7월 중순경 애기섬에서 총살됐으며 김양기 씨의 아버지 김용현 씨도 이때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안대 지하실에서 우리 아버지를 빨갱이라고 그냥 완전히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담해서 네가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초습 저청년이 포섭돼가지고 간첩질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올가미를 씌워서 나를 조작을 한 거죠, 사건을.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재가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김양기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큰 고모와 생활했습니다. 김양기 씨는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고 군 제대 후 숙부들의 초청으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내 숙부들이 3분이 살고 있었어. 숙부들 중에 제일 큰 숙부가 고향을 오랜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셔가지고 만나게 됐었고, 그래서 내가 제대를 하니까 그 일본으로 초청장을 보내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김양기 씨 아버지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당시 동생들을 일본으로 불러 교육도 시킬 만큼 동생들 사랑이 각별했는데요. 큰형님 덕분에 성장하게 된 동생들은 큰 조카를 귀하고 애틋하게 여겨 일본으로 초청했습니다. 큰 숙부는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둥이 숙부는 현장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작업하는 그곳에 관장하고 있고, 큰 숙부는 본사에 있었고, 그 세 분 다 그 운수회사에서 전부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족 하나 없이 의지할 때라고는 오직 자신밖에 없었던 김양기 씨는 일본에서 숙부들을 만나면서 난생 처음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양기 씨는 숙부들의 초청으로 자주 일본을 왕래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숙부 회사에서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그거 한 게 좋더라고. 대한민국은 홀홀 달신인데 누가 나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도 숙부, 저기도 큰 숙부, 이 집을 가도 어서 오너라 그러고 저 집을 가도 어서 오너라 그러고, 그 피의 정이랄까? 혈육의 정?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에 가서 나는. 요즘 텃밭 일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김양기 씨 부부. 김양기 씨는 간첩 혐의로 보안대에 끌려가기 전 숙부들과 일본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다녀온 후 결혼을 한 김양기 씨는 1984년도부터 금 분석업에 종사했는데요. 금 시장에 유통되는 금 중 불순물을 제거해 이른바 99.9%의 순도가 높은 순금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꼼꼼한 일처리에 여수 금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소문이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일 아마 내 인생에 살 때 그 짧은 시간이 참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었는가. 그러던 차에 둘째 숙부가 중풍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설 명절도 함께 보낼 겸 20여일간 김양기 씨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한국에서 중풍 치료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둘째 숙부에게 김양기 씨는 당시 유행이었던 인삼차와 김 등을 선물하기 위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20일 날 회의 마치고 21일 날 서울 백화점 앞에서 우리 둘째 숙부를 만나기로 했거든. 3시에. 그때 둘째 숙부는 중풍으로 한쪽 반 불수가 돼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서 이제 현대의학에 이제 치료를 받다가 한국에 와서 그 침 맞아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한 20일 이상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일본으로 가는 그때 무렵이에요. 1986년 2월 21일 서울에서 국군보안사령부 광주 505 보안대로 김양기 씨를 연행해간 보안대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은 물론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보안대는 민간인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서슬퍼렀던 전두환 정권 시절 영문도 모른 채 보안대 지하실에 44일간 불법 구금된 김양기 씨는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철주 알아? 모릅니다. 이 왜 몰라? 누구 작은아버지 회사에 운전수로 있었잖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자 보안대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건 잔인한 고문밖에 없었고 수사관들은 김양기 씨에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처럼 돼 있었어. 빨개서. 그리고 옷을 입고 있었던 적이 없어.
벗겨져 가지고 전기 고문 할 때는 물을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옷을 다 벗기잖아. 아예 나중에는 이제 기차 타고 옷을 벗겨놓고 있어. 김양기 씨가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당시 보안대 수사관들이 고문을 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친 군홧발 소리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그 공포스러웠던 시간을 생각하면 김양기 씨는 아직도 무섭고 끔찍합니다. 고문을 받기 전에가 고통스러워. 고문을 딱 직접 고문을 할 때는 이미 나는 혼이 나가버렸어. 그냥 정신이. 그게 이렇게 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전기 고문으로다 팍 뛰고 나면은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돼 가는 거 판을 몰라.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그날 전에 고문한다고 군홧발로 쿵쿵쿵쿵쿵 내려갔다 쿵쿵 올라가고 이런 그 시간이 그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 그냥. 그걸 한번 당해본 사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물고문, 전기고문뿐 아니라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양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로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내미 비명소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협박하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마누라 데려다가 빨가벗겨놓고 한번 조져볼까? 네 어떻게 할 거야? 기가 아프도록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찢어지는 그런 비명소리 하고 하는 애기가 우리 애기를 데려다가 저런 것 같구나. 그 소리 듣고 그냥 당신들 다 하고 싶으면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때부터는 예 알았습니다. 예. 보안대 수사관들은 잔인한 고문을 통해 김양기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혐의는 국가와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해 일본에 있는 김철주에게 수시로 제공했다는 것. 당시 수사관들이 국가 군사 기밀이라고 했던 것은 김포공항 검문 검색 상황,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 학생 시위 현황, 여청공단의 공장 배치와 경비 상황 등입니다. 김포공항 경비 실태 그래가지고 입국하면서 법무부에 신고하고, 법무부 신고 끝나면은 세관 검사 받고, 세관 검사 받을 때, 야, 그때 경찰 있었어 없었어? 모르겠는데요. 나는 못 봤는데요. 뭐 경찰은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것이 경비실 때 그것이 기밀 탐지수지. 그리고 그걸 수첩에다가 옛날 수첩에다 적었지. 예. 라고 그거 갖고 와서 일본 가서 그거 적은 수첩 석 장 찢어 갖고 줬지. 김철주를. 예. 그것이 증거요. 종이가 석 장 찢어진 수첩이 기밀 탐지한 증거물이래. 당시 보안대가 증거로 내세운 건 영사증명서뿐이었습니다. 영사증명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안기부 직원이 보안대의 요청으로 김철주의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것입니다. 안기부가 일본에서 보내온 영사증명서에 따르면 1944년생인 김철주가 8살 어린 아이일 때 조청, 즉 제1본 조선인 청년동맹 선전부장으로 일했고 1979년 이후로는 조청년 탈퇴 후 다방을 경영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만큼 김양기 씨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김철주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보고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시기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진실화해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김양기 씨는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기에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김철주와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진술을 거부하자 보안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서를 작성한 후 강제적으로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김철주를 만났는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나는 김철주를 만난 사람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조사 이 기록들은 나를 고문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써놨는지도 잘 모른다. 그때 특수부 검사 쓰리바를 신고 있었어. 나와갖고 부인하려면 보안돼서 부인하지 여기 와서 부인하면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쓰리바를 신어 벗어갖고 뺨을 치고 머리를 치고 그때부터는 진술을 안 하기 시작했고 내가 아예 적어도 진술 받을 연구를 안 해. 이렇게 작성된 공소장을 토대로 김양기 씨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 파기환송을 했냐면은 그 특수한 그 고도의 기밀이 아닌데 그 법을 적용해 놨다는 거예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김양기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검사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교도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의하면 교도관은 김양기 씨가 보안대의 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자 검사가 뺨을 2차례 때린 것을 목격했으며 검사가 사형을 시키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이후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교도관은 정년 때까지 한직으로 보직 명령을 받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대 수사관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진술로 김양기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김양기 씨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법원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해 김양기 씨는 사건 발생 20여 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밝히고 군 수사기관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신체 자유를 근거 없이 속박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은 물론 최후의 인권 수호기관인 최고법원에 이르기까지 5번의 재판을 거쳤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엔 눈과 귀를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엄혹한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의 인권 침해 정도가 너무나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5번에 걸친 재판이 이어지며 김양기 씨와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와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도 일본에 사는 숙부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70평생을 살아온 김양기 씨는 그 서름과 힘겨움을 아버지 같은 숙부들이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비, 생활비,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 땅에서 그렇게 보내주고 지원해주고
많은 그 내가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준 거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우리 시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라 그랬어요. 할아버지 옆으로 곧 모실게요. 작은아버지.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해드려야지요. 항상 고마웠습니다. 제작진은 고향인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를 떠나 순천에 살고 있는 김덕래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김덕래 씨 또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3남매가 성장했던 거문도. 어느 순간 기억하기 싫은 고향이 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수 거문도에서 어부 생활을 시작한 김덕래 씨의 오빠 김영일 씨는 지난 1971년 5월 선원들과 어선 독립호에 승선해 서해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삼치, 갈치 등을 잡기 위해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납됐습니다. 거기 잡혀 있다가 넘어간 지 딱 1년 만에 선원들 그대로 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그대로 배하고 그대로 다 넘어왔었어요. 와서 이제 여기서 한 6개월 걸쳐서 인천서 조사받고 그때 형이 있더라고요. 집행유예 이런 거 자격정지 몇 년. 1년 뒤 남한으로 온 오빠 김영일 씨는 배를 구입해 생업에 종사했는데요. 김영일 씨가 납북당에 귀환한 지 10년 만에 갑자기 김영일 씨 부부가 연행됐습니다. 오빠하고 올케하고 데리고 갔다고 엄마가 부들부들 떨면서 새벽에 아직 날도 안 밝았는데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해지기 전에 오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기분이 이상한 게 올케랑 같이 성님이랑 같이 잡아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했는데 그 길로 하루 이틀 이제 영 소식이 없고 동네 그냥 금방 소문이 간첩 그거 행동을 해서 간첩이라고 잡아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그냥 나돌아 버렸어요. 1982년 4월 23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광주 505 보안대는 김영일 씨 부부를 불법 연행에 구금했는데요. 17일 만에 아내만 혼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김영일 씨는 47일 동안 불법 구금되어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올케서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고 딱 한마디가 그 해군 배에 아침에 탈 때 서로 땅칸으로 분리해서 태워서 그때 올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올케는 이제 그때 돌아와서 재판하는 기간조차 9년 형무소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오빠한테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17일이 그 올케한테 얼마나 무서운 고통과 고문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짐작이 가잖아요. 당시 보안대가 김영일 씨에게 씌운 간첩 혐의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북한 찬양 고무, 북한으로 탈출 음모 등 3가지였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의하면 보안대는 김영일 씨가 북한에 납북되어 머무르는 동안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환해 실행에 옮겼다고 봤습니다. 군사기밀 탐지 내용으로는 거문도의 예비군 초소 배치 상황을 비롯해 어선 입출항 신고소의 경찰 배치 현황과 해군부대 초소 현황 등입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조사 당시 김영일 씨 부부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김영일 씨의 법정 진술과 탄원서, 항소 이유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영일 씨는 일관되게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대가 주장하는 군사기밀 또한 거문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군사기밀 탐지 관련 사항은 보안대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보안단은 김영일 씨가 북한의 농장, 공장이 남한보다 나았다고 말하는 한편 북한 담배가 최고고 남한에 처자식만 없다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등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김영일 씨는 당시 삼산면 단위농협조합장과 거문도 파견 보안대원이 짜고 술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말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대 수사관들은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을 내세웠는데요. 이 또한 조작이었습니다. 김영일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벌인 공작은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당시 김영일 씨와 술을 마셨던 여수시 삼산면 단위농협조합장 강모 씨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강모 씨는 당시 505 보안대 수사관 박모 씨가 공을 세워 진급하려는 목적으로 김영일에게 술을 먹여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유도한 후 내가 신고를 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고 오히려 김영일이 북한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내용으로 둘이 합의하에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제 말을 못 하더니 그런 소문이 돌고 하니까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오빠 재판 끝나고 나서 진급해서 갔다는 얘기를 옆에 사람이 하더라고요.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는 군사기밀 탐지 수집과 북한 찬양 고무, 북한으로 탈출 등의 혐의로 김영일 씨를 처벌한 사건에 대해 조작됐다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김영일 씨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 등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법원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김영일 씨는 사건 발생 30년 만에 간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김영일 씨 가족은 모두 부산으로 떠났고 그 후 거문도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에게 간첩의 자식이라는 멍해를 벗겨주고자 하는 김덕래 씨 부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원히 거문도에 묻혔을 사건이었습니다. 애기들이 그 억울하게 그 빨간 줄 그것만 없애야 된다는 것은 꼭 없애야 되고 이 천암도 또 그건 조작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나 정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김영일 씨의 동생이자 조카들의 고모인 김덕래 씨의 작지만 큰 저항이 국가폭력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덕래 씨는 오빠 일을 겪으면서 뭘 먹고 나면 자주 체하고 목이 말라와 껌을 씹어야 그나마 덜합니다. 또한 폐소 공포증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